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벌크 재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벌크 재료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소재 소모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벌크를 사용하지 않고 분말을 이용해서 네,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말을 활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말 야금이라고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분말 야금에 대한 기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말이라고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분말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알으셔야겠는데, 일단 분말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입자의 혼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들을 우리가 혼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입자가 무엇이냐? 입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모래사장에 자갈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이제 모래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먼지라는 개념이 있고 점토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갈은 우리가 쪼개면 쉽게 쪼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은 모래라든지 먼지, 점토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쪼개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개념을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입자들이 단체로 모이게 되면은 네, 분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분말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 금속 분말뿐만 아니라 이제 세라믹, 고분자, 그리고 곡물에 대한 다양한 분말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금속 이외의 다른 분말들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쌀가루라든지 밀가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곡물 분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빵을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스톡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여러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라믹 분말 역시도 사실 분말의 가장 오래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점토 입자라든지 이제 흙을 활용을 하여 가지고 다양한 형상의 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분말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형상들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금속 분말들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이전에 이제 약 415년, 그러니까 애프터 크라이스트니까 기원 후 이제 415년, 서기 415년이 되겠는데, 요 4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인도의 델리에서는 이 철기둥을 요 철기둥을 이제 분말 야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분말 야금으로 만들었다고 확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철로 이제 기둥을 만들게 되면 내부의 불순물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난다든지 산화가 일어나서 이 기둥이 그 상당히 붉게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기둥은 아직까지 부식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체크를 해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FEP 그러니까 인이 약간 들어있긴 하지만 순도가 굉장히 높은 철분말을 열간 단조를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기둥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단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쌓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분말 내에 이제 인삼 화합물을 이제 코팅을 해 가지고 이제 내 부식성을 코팅이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해 가지고 부식성이 향상돼서 이 아직까지도 이 기둥이
막 많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이 형상을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와닿는 부분이 이제 전구 같은 부분들일 것인데요. 예전에 이제 전구에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을 할 때 사용했던 소재 같은 경우는 탄화섬유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쓰던 이제 면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양털 같은 섬유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탄화섬유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아무래도 이게 그 출력을 높이게 되면 열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 열이 너무 많이 가해지게 되면 이 섬유들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수명이 상당히 한계가 존재를 하였는데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제 녹는 점이 높은 소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제 약 3,500도 정도의 높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녹는 점이 높다 보니까 더 높은 출력이랑 온도를 버틸 수 있다 보니 전구 수명이 향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재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텅스텐이 녹는 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텅스텐 필라멘트를 이제 선으로 신선 공정을 통해서 선을 뽑아내야 되는데 벌크 재료를 순도가 높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는 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텅스텐을 이제 텅스텐 산화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산화물 분말을 이용해서 환원을 시켜 가지고 분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CIP 공정이라든지 HIP 공정을 이용해서 한번 그 압축을 시키고 이 압축시킨 공정 재료를 이제 전기 방식으로 소결을 시켜가지고 이 소결된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신선 공정을 해가지고 네 신선 공정을 해서 이제 필라멘트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분말 야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내열금속의 가공이 가능해져서 이제 지금과 같이 필라멘트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텅스텐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역시도 텅스텐 카바이드니까 녹는 점이 상당히 높죠. 녹는 점이 상당히 높은 이제 지르코늄이라든지 텅스텐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 야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툴 스틸 그러니까 공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피복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성 물체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형상의 코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복잡한 형상의 엔진 블록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주로 형상이 복잡하거나 기존의 생산 공정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녹는 점이 좀 높은 재료들을 가공을 할 때 이런 공정들을 많이 그래서 분말 야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분말을 제조를 해가지고 이 분말을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말 제조를 해서 성형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우리가 만져보게 되면은 쉽게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쉽게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부족한 접합력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접합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후처리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공정이 바로 소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압축과 같은 다양한 공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하튼 결국 이 분말 야금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분말 제조랑 성형 그리고 요 후처리까지의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까지가 전반적인 분말 야금의 주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말 야금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분말 제조 기술, 성형 및 소결, 그리고 특성 조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말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분말을 초기에 제조하는 공정이고, 이 분말의 특성을 이제 평가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말 제조에서는 결국엔 입자 크기라든지 모양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인
유동도라든지 이제 분말의 품질이 이제 결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같이 딸려오는 것들이 이제 조성이라든지 혼합 정도에 대한 개념들인데 요 개념들이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분말의 성질이 어떻다라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분말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분말의 성형이라든지 소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성형을 하는 공정들 역시도 뭐 압축 공정도 있을 거고, 뭐 MIM 공정도 있을 거고, HIP 같은 그 치밀화 공정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공정들에 나와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 역시도 비록 똑같은 분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정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결 온도라든지 시간, 요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특성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밀도라든지 기계적, 전기적, 자기적 특성 등 이제 활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요런 테스팅들이 결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분말 제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결국 이 분말을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분말 형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공정을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말 크기라든지 분포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 이제 대표적인 공정 세 가지를 예시를 드렸는데요. 위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법이라고 하는 공정들인데 얘는 이제 가스 분사법을 이용해서 이제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고 얘는 수분사법이라고 해서 물을 이제 제트를 뿌려가지고 이제 멜트를 이제 그 용체를 이제 분산을 시켜서 분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둘 다 같은 분사법인데 이 압력을 주는 소스에 따라서 이제 분말의 형상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은 아예 동떨어지게 이제 볼 밀링법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분말을 잘게 쪼개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막자사발에다가 그 분말을 갈아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분말을 갈게 되면은 이 앞에서 봤던 분사법과는 또 다른 입자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 특성이라든지 이제 용도가 다 달라지게 될 건데 어떤 분말들은 이제 유동도가 좀 중요한 MIM 공정 같은 데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어떤 공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 압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공정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제 뭐 서로 다른 분말 형상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위에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정들에서 나올 수 있는 분말의 형상에 대한 결과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흔히 봤던 이제 가스 분사법에 의해서 나오는 분말들은 대체로 구형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물분사법에 의해서 나오는 분말들은 좀 불규칙한 분말 형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형상 및 크기에 따라서 압축이라든지 소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초기 밀도를 생각하고 이제 그 분말들 간의 결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규칙적인 원형 분말들이 패킹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땐 패킹이라든지 유동도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막상 이제 압축을 할 때를 보게 되면은 이런 구형 분말들 같은 경우는 요 사이사이 공간들을 채우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이제 불규칙한 분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분말들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공간 채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초기 어느 정도 이제 진동이 가해졌다는 전제하에서는 초기 패킹을 함에 있어서 이 불규칙한 분말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압축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오히려 불규칙한 분말들이 이제 규칙적인 구형 분말보다 압축성이 더 우수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말들의 형상이라든지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분말 제조 이후에도 이런 입도라든지 형상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말을 제조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뭐 만약에 선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압출 공정을 거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필라멘트 같은 케이스겠죠. 네, 필라멘트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적층 제조 같이 이제 한 번에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출 성형을 이용해 가지고 대량의 그 소형 모양 작은 제품들을 이제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HIP, CIP 공정과 같이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이제 정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균일하게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들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제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제품의 형상이라든지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뭐 한 번에 이제 적층 제조를 만들게 되면 일체형 부품을 만드는 데는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 정도 크기의 제품들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적층 제조를 활용하면은 한 3, 4일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데 만약에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면은 뭐 이런 전략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출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복잡한 형상들을 한 번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제약 상황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품의 형상, 특성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공정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고 이제 공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제 제품을 만져보게 되면은 제품의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적층 제조, 물론 이제 적층 제조라든지 HIP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열 처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 사이사이 공간들이 이제 다 채워져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냥 단순 압축을 했을 때는 이 사이 기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공들을 감소시키고 친밀도를 증가를 시켜야지 이제 소재의 품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데 그 소재 품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사이 기공을 이제 확산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요걸 이제 우리가 소결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성질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용체를 이제 이 안쪽으로 침투시켜 가지고 이제 남은 기공들을 다른 재료로 채워버리는 용침이라는 공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의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기공들을 다 깔끔하게 채워가지고 이제 열화되어 있는 물성을 이제 보완을 하고 이 분말 야금 제품의 균일한 물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처리 역시도 동시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게 요 파트에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말을 최종적으로 이제 성형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한 가지 제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과연 내부에 기공이 있는지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제 조직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이제 구조용 재료로 부품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이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적 특성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 제품이 기어라든지 약간 표면 마찰이 상당히 심한 재료다. 아니면은 이제 부식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식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니면 해양 환경에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마모라든지 이제 부식 시험과 같은 그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는 시험들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굳이 이게 자성이 없는 재료인데 자기적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재료가 뭐 굳이 이제 표면 마찰이 상당히 좀 적은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뭐 표면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제품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른 올바른 시험 방법들은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분말 야금의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말 제조도 영향을 미치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분말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 역시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분말 제조를 하고 분말로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이제 특정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이제
내용도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특성은 이제 초기 분말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공정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이 분말 제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재료로 분말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 분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공정을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공정 역시도 만약에 이제 재료가 바뀌게 되면 적합한 공정 역시도 바뀌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그 학금 설계부터 평가까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이는 관계를 이제 흔히 분말 야금에서의 삼연체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그림이 의미를 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말 야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합금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 분말을 어떻게 제조하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같은 분말을 다른 공정을 사용해도 이제 제품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때 결과물 특성을 봤을 때 그거를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령 이제 다른 분말을 같은 공정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분말을 사용함에 따라서도 이제 최종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 분말 형상에 따라서 동일 공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동일 분말에서의 동일 분말을 활용하여서 이제 서로 다른 공정을 진행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도 최종 성형된 제품의 특성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가 많은 분말 야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정들도 존재를 하지만은, 형상이 복잡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분말 야금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걸 인곳을 만들어서 깎아내고 표면 처리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타 공정에서는 얻을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특성이 이제 분말 야금에서 도출이 될 수 있다는 독특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제 타 공정으로는 절대 제조가 안 되는 이제 유일성이라는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각각 요 세 가지 요소에서의 의미를 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성 관점에서의 측면으로 보게 되자면은, 우리가 똑같은 소재가 있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단조 공정으로 찍어 내린다든지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절삭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은 물론 제품의 형상을 만들 수는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품을 만들 때 단조에서 발생하는 공차라든지 절삭 가공에 드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일체화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 분말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치수 정확성을 가지면서도 이제 별도의 가공 공정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공정 비용이 줄어드는 이제 장점을 가져서 특정 파트에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 형상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공 공정을 성형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 제품의 그 경제성이 이제 분말 야금에 비해서 우수해질 수 있는 그 차이점은 존재를 하겠으나, 이제 만약에 복잡한 제품이라면은 그런 이제 변수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분말 야금 공정이 이제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독특성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2003년에 이제 콜롬비아 스페이스 그 우주 왕복선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다가 이제 요 재료가 그 열을 막아주는 부분이 파손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요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원래 이제 안쪽은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열을 막아주는 세라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요 접착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깨지면서 접착제 부분을
커버를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을 막아주는 세라믹까지를 연속적으로 이제 구배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게 설령 약간 깨지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형식의 이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그 일반적인 공정에서는 클레딩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는 획득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말 야금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라믹 분말 100%, 뭐 세라믹 분말 90%, 뭐 금속 10%, 금속 반, 세라믹 반, 뭐 금속 90%, 세라믹 10%, 뭐 금속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 분말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요 분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열 전도도라든지 그 기계적 특성의 차이가 이제 연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사고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깨져 나갔을 때도 뭐 여기는 이제 이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깨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이제 국방 분야에서 전차들 장갑 같은 경우 이제 경사 장갑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뭐 원자로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분말 야금 공정을 활용했을 때 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텅스텐 같이 녹는 점이 높은 금속들을 이제 안쪽에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석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분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라믹이랑 이제 금속을 같이 섞어 가지고 화합물을 만들 때 있어서 기존의 공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에서 그대로 녹여 가지고 상당히 만들기 힘들지만은 이제 분말 야금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제 분말을 섞어 가지고 소결을 하는 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공정에서 얻을 수 없는 특성이라든지 미세 구조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큰 강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분말 야금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제 유일성이라는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복잡한 형상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공정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인공뼈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공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상의 부품을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분말 야금 같은 경우 그냥 분말들 섞어가지고 이제 소결을 제어를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의 그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유리한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탈륨이라든지 텅스텐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크스를 이용해서 노를 만들게 되면은 한 1800도 정도에서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정도 온도면 이제 구리라든지 철,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용융이 가능합니다. 용융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한데, 얘네들은 제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산화물이라든지 네, 산화물을 먼저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산화물을 파쇄를 시켜가지고 환원을 시키는 형식으로 이제 분말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형상의 이제 제품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외로 이게 산업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탄탈륨 같은 경우는 이런 뼈에도 많이 인공뼈라든지 조인트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런 공구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필라멘트에도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요 날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차 장갑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갑탄을 만드는데도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내화 금속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분말 야금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 공정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형상 및 소재 획득에 있어서 분말 야금이 기존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분말 야금이 뭐 유일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독특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데요. 분말 야금에서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분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분말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치밀화 공정이라는 HIP 공정과 같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정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런 공정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정 최적화를 달성을 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복잡 형상 제조를 위해서 최근에 적층 제조와 같은 이제 3D 프린팅과 같은 공정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공정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MMC 컴파운드라든지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를 활용해가지고 공구강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조금 더 경제적인 제조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말 자금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분말 야금이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분말 야금이 왜 프리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분말 야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응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